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어머니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낡은 국어사전 갈피 속에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한 장의 흑백 사진과 붙이지 못한 빛바랜 편지 한 통.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옆에는 아버지가 아닌 낯선 청년이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누구이며 어머니는 왜 이토록 긴 세월 동안 이 비밀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50년 전 그 찬란했던 봄날에 멈춰버린 애틋한 첫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우리 어머니들의 이름 없는 삶을 기록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간다며 집을 새로 단장한다고 해서 평생을 끼고 살던 장롱 안을 정리하게 되었지요. 에구, 이 짐들을 다 어쩐다니 하며 한숨을 내쉬면서도 하나하나 손때 묻은 물건들을 꺼내다 보니 옛날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사하거나 큰 짐 정리할 때면 마음이 묘해지지 않으시던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장롱 맨 구석 이불 더미 아래에서 묵직한 꾸러미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보니 제가 처녀 시절에 그토록 아꼈던 초등 국어 사전이더군요. 요즘 애들이야 인터넷으로 다 찾아본다지만 우리 시절엔 이 작은 사전 하나가 온 세상 지식의 창고였지요. 누렇게 변해버린 종이 냄새를 맡으니 충청도 산골에서 올라와 서울 변두리에서 공장 생활을 하던 20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배고프고 고단했지만 가슴 속에 품은 꿈만큼은 저 뒷동산의 진달래처럼 붉고 환했었지요. 사전을 무심코 펼쳤을 때였습니다. 갈피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진 건 한 장의 흑백 사진과 봉투도 없이 접힌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단발머리를 곱게 따은 제 모습과 낡은 교복을 입었지만 눈매만큼은 참으로 맑았던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4년 5월 창경원에서라고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50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녹아내리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입 밖으로 차마 내뱉지 못했던 그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속 깊은 곳에 꺼내지 못한 이름 하나쯤은 품고 사시지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느라 나라는 존재는 잊고 살았는데 이 작은 사진 한 장이 순자야 너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낡은 사전 속에 갇혀있던 그 시절의 공기가 방 안가득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희미해진 기억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제가 서울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게 1973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서울에 갓 올라왔던 그해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올라온 19 순자에게 서울은 참으로 무섭고도 어지러운 곳이었지요. 여러분도 처음 고향 떠나 서울역에 내렸을 때 그 막막함 기억하시나요? 코 베어 간다는 말에 가슴팍에 돈을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저는 구로동에 있는 가상공단 그 큰 봉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고 자욱한 천먼지 때문에 눈이 따가워도 동생들 공부시켜야지 부모님 약 사드려야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시절엔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요. 손가락이 미싱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아픈 줄도 모르고 빨간 약 하나 바르고 다시 바퀴를 돌렸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공장 근처에 있는 작은 야학당으로 향했습니다. 배움이 짧은 게 늘 한이었던 저에게 그곳은 유일한 숨구멍이었거든요. 낡은 책상에 앉아 연필을 꾹꾹 눌렀으며 한글을 배우고 숫자를 익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민우 씨를 처음 본 건 어느 비 내리던 저녁 야학당 앞이었지요. 우산도 없이 가방을 머리에 쓰고 뛰어오던 저에게 누군가 조용히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비에 젖으면 감기 걸려요. 나직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흰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청년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민우 씨였지요. 민우 씨는 근처 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같은 공장 애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러 오던 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던 고단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엔 연애라는 말도 참 조심스러웠지요. 그저 수업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같이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기 전 서둘러 걷던 그 밤길이 얼마나 짧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민우 씨는 제 거친 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핸드크림 하나를 꺼내주더군요. 이거 바르면 손이 덜 아플 거예요. 그 작은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였습니다. 공장 굴뚝 위로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그날따라 왜 그리 예뻐 보였는지 지금도 노을만 보면 그날의 민우 씨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집니다. 1974년의 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셨던 계절이었습니다. 겨울내 미싱 돌아가는 소리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버텼던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그해 봄엔 유난히도 꽃들이 빨리 피어났지요. 민우 씨와 저는 야학 수업이 없는 어느 일요일 오후 큰 마음을 먹고 창경원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부르지만 그 시절엔 창경원이라고 해서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었지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온 서울 사람들이 다 모였던 그곳 말입니다.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분홍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고쳐 빗었는지 모릅니다. 민우 씨는 해화동 로터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평소 입던 흰 셔츠 대신 단정한 재킷을 걸친 민우 씨를 보니 가슴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저 신발끝만 내려다보며 걸었습니다. 창경원 입구에 가니 사람 반, 꽃 반이더군요. 솜사탕 하나를 사서 나누어 먹으며 벚꽃 터널을 걷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내렸습니다. 민우 씨가 제 어깨에 내려앉은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주는데 그 손길이 닿은 곳이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엔 손 한 번 잡는 것도 참 큰 용기가 필요했지요.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떨어지는 꽃잎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민우 씨가 가방에서 낡은 카메라도 아닌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더군요. 순자 씨, 제가 나중에 꼭 좋은 세상을 만들게요. 순자 씨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민우 씨의 그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공장의 매운 먼지도 차가운 단칸방의 추위도 다 견딜 수 있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민우 씨는 지나가는 사진사에게 부탁해 제 사진을 한 장 찍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장롱 속 국어사전 갈피에서 발견한 그 흑백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우리는 창경원 연못가에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자고 소박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청춘 시절에 나누었던 그 순수한 약속들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계시지요? 그때의 저희는 다가올 미래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눈앞의 벚꽃보다 더 화창한 내일만을 꿈꿨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솜사탕 냄새, 그리고 민우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행복은 어쩌면 그렇게 짧은 것인지요. 1974년에 화창했던 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절은 나라 안팎으로 참 어수선했지요. 긴급조치니 뭐니 하는 무서운 말들이 신문에 도배되고 거리에는 장발 단속을 하는 순경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야학당에서도 학생들끼리 모여 속닥거리는 소리가 잦아졌고 민우 씨의 얼굴에도 예전의 그 맑은 웃음 대신 짙은 수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1월의 어느 몹시 춥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공장 일을 마치고 야학당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평소라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야 할 야학당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주변을 서성이던 동무 하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제 소매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민우 선생님이 어디론가 잡혀가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우 씨는 대학에서 무언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당국에 눈밖에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민우 씨가 머물던 하숙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하숙집 아주머니는 텅 빈 방을 보여주며 청년이 급하게 떠나면서 이 책 한 권만 남겼다며 낡은 국어사전을 건네주었습니다. 민우 씨가 평소에 제가 글 공부할 때 보라고 아끼던 그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전을 가슴에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민우 씨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인사도 없이 가신 거예요? 소리쳐 불러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겨울바람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민우 씨,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저는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창경원에서 약속했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하지만 쓴 편지를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민우 씨가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편지를 국어사전 갈피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옆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차마 붙이지 못한 그 마음이 그렇게 50년 동안 사전 속에 갇혀버린 것이지요. 여러분도 가슴속에 끝내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쯤은 묻어두고 사시지요? 제 첫사랑은 그렇게 예고도 없이 시린 겨울바람과 함께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우 씨가 떠난 자리에 찬바람만 맴돌던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여름이 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엔 소식 하나 끊기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저는 야학당 문 앞을 서성이고 하숙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매달려 보기도 했지만 민우 씨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흐르니 제 가슴속 불꽃도 조금씩 사그라들더군요. 이제는 나도 살아야지, 부모님 걱정 그만 시켜야지 하는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27살 되던 해였을 겁니다. 중매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참으로 무뚝뚝한 사람이었지요. 민우 씨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내 운명인가 싶어 마음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보다는 책임감이 먼저고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인 그런 삶 말입니다. 저는 민우 씨가 남긴 그 국어사전을 장롱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습니다. 마치 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봉인하듯이 말이지요. 결혼하고 나니 세월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갔습니다. 아이 셋을 낳고 키우느라 제 손은 민우 씨가 주었던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을 만큼 투박해졌지요.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부업을 하며 그 모진 세월을 버텼습니다. 80년대의 그 소란스러웠던 풍경도 90년대 말에 그 힘들었던 IMF 시절도 오직 자식들만큼은 굶기지 말자는 일념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 등록금 대느라 시집 장가 보내느라 허리가 휘어지게 사셨지요? 저도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가끔 장롱 정리를 하다가 손끝에 그 딱딱한 사전 모서리가 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오곤 했지만 얼른 고개를 저으며 잊으려 애썼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다 꿈 같은 일이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 붙이지 못한 편지는 제 가슴 속에서 썩지도 않고 낡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다 제 짝을 찾아 떠난 뒤에야 저는 비로소 그 사전을 다시 꺼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주한 제 청춘의 조각들. 이제는 그 실타래를 다시 이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늙어 있을까요?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빛바랜 편지 봉투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으로 시작하는 낡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 민우 씨가 하숙을 하던 그곳이었지요. 이제 와서 찾아본들 뭐가 달라지겠니?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한번 터져나온 그리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는 옛날 살던 동네 구경이나 가련다 하고 둘러대고는 주일 아침 일찍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예전에 살던 동네가 어떻게 변했나 궁금해서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에게 이번 외출은 단순히 동네 구경이 아니라 제 청춘의 조각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지요. 도림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0년 전이라는 세월은 제가 기억하던 풍경을 완전히 지워버렸더군요. 미싱 소리가 나던 작은 공장들과 야학당이 있던 낡은 건물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좁디 좁았던 골목길은 넓은 아스팔트 도로가 되었고 우리가 함께 솜사탕을 먹던 그 거리엔 화려한 간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 여기가 정말 내가 살던 그곳이 맞나 싶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몰라보게 변했는데 제 마음속의 민우 씨는 여전히 흰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그 청년의 모습 그대로이니 참으로 얄궂은 일이지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편지에 적힌 주소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는 이미 대단지 아파트 정문으로 변해 있었지요. 막막한 마음에 근처 오래된 부동산이며 노인정을 기웃거려 보았습니다. 혹시 70년대에 여기서 야학 선생님 하시던 민우 씨라고 아시나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 50년 전 일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하는 대답에 기운이 빠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아주 낡은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는 가늘게 눈을 뜨시더군요. 야학 선생님?
혹시 그 성이 강씨 아니었나? 강민우라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전 기억을 끄집어내듯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청년 참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해 겨울에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 듣기로는 저기 강원도 어디 먼 곳으로 떠났다고도 하고, 할아버지는 민우 씨가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 전해달라며 맡겼던 낡은 일기장 하나가 아직 가게 창고 구석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를 따라 창고로 향했습니다. 50년 전에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들어간 창고 구석, 낡은 사과 괴짝 아래에서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보따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니 그 안에는 표지가 다 해진 작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지요. 이게 민우 씨 물건인가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찾았던 정답이 눈앞에 있을 때 그 기분은 말로 다 못합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저릿저릿하더군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기니 그토록 그리웠던 민우 씨의 반듯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순자 씨에게로 시작하는 편지 같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잡혀가기 직전까지 그는 저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을 이곳에 쏟아냈던 모양입니다. 1975년 1월 20일. 오늘 밤 누군가 나를 찾아올 것만 같다. 내가 떠나더라도 순자 씨는 절대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환한 미소만이 내 어두운 길을 밝혀줄 등불이니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일기장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제가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다칠까봐 잡혀가던 그 밤에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이 일기장과 국어사전을 맡기며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 처자에게 바로 주지 마시고 아주 나중에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전해달라고요. 민우 씨는 그 후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서 10년 넘게 숨어 지내다 몸이 약해져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친구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고 있던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할머니 사진이었을 거요.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할아버지가 알려준 강원도 어느 산자락에 있는 민우 씨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비석도 없는 작은 무덤가엔 이름 모를 들꽃들만 가득 피어 있더군요. 저는 50년 전 창경원에서 찍었던 그 흑백 사진을 무덤 옆에 조심스레 놓아주었습니다. 민우 씨, 저 왔어요. 너무 늦었죠? 대답 없는 무덤가에 앉아 저는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그 모진 세월을 혼자 견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 속 응어리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비록 살아서 손 한 번 다시 잡아보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은 50년 내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차가운 바람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제 무릎 위에는 민우 씨가 남긴 그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짧은 50년이었구나 하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토록 무겁게 저를 짓누르던 그리움이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오히려 솜사탕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지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얼굴이 왜 그렇게 상하셨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그 비밀을 이제는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에겐 아주 소중한 등불 같은 사람이 있었단다. 제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히더군요. 이제 이 일기장과 사진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간직할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가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것처럼 저 역시 남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50년을 치열하게 살아왔으니 하늘에 있는 남편도 이제는 허어 웃으며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다시 그 국어사전을 꺼내 민우 씨의 일기장 옆에 나란히 꽂아두었습니다. 이제 그 책들은 먼지 쌓인 장롱 속이 아니라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책꽂이 명당 자리에 놓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책들을 보며 저는 민우 씨가 바랐던 공부하며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감사히 누리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은 5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요. 저 순자의 봄날은 이제야 비로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고단했던 미싱 소리도 시린 겨울바람도 이제는 다 정겨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가슴속에 품은 소중한 이름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테니까요. 제 인생의 봄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